천둥이 치던 오후 허름한 트럭 한 대가 내 카센터로 들어왔다. 낡은 번호판을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경북 47러 3281. 20년 전 아버지의 사고 소식과 함께 사라졌던 바로 그 트럭이었다. 이 차 어디서 가져오셨죠? 엔진에 새겨진 이름, 이기수 정비소. 세상이 멈춰버렸다. 기름때 묻은 엔진 밑에서 녹슨 상자가 나왔다. 그 안엔 아버지의 글씨로 적힌 편지와 낯선 여인과의 사진 한 장. 도훈아,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있다. 아버지, 설마 이게 전부 거짓이었습니까? 내 손끝이 떨리고 비는 점점 거세게 쏟아졌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경북 구미 외곽 국도변에 자리 잡은 낡은 카센터 대신 모터스는 이른 아침부터 엔진 오일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간판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천장에는 녹슨 철골이 드러나 있었죠. 이곳의 주인 이도우는 올해 52,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차 밑에 들어가 렌치를 돌리며 하루를 보내는 정비공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기름때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작업복 곳곳엔 기름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까지 파고든 검은 때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죠. 벽에 걸린 라디오에서는 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도우는 그 음악에 맞춰 가끔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옛날엔 나도 아버지 옆에서 엔진 뜯었었지. 그땐 냄새가 좋았는데. 도우는 손에 쥔 낡은 렌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잡이에는 희미하게 이기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트럭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도훈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빚에 시달리다 몇 년 뒤 병으로 돌아가셨고 도훈은 혼자 카센터를 떠맡아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이 카센터를 지켜야 했던 20살 청년은 어느새 50이 넘은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였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짐을 싸서 떠났고 아들 이현수는 군 제대 후 연락이 뜸했습니다. 가끔 문자 한 통 오는 게 전부였죠. 도훈은 혼자 남은 카센터에서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인스턴트 커피 한 잔 마시고 카센터 문을 열고 손님이 오면 차를 고치고 저녁이 되면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삶이었습니다. 가끔 소주 한 병 사서 마시다 잠들곤 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도훈은 오래된 경차 한 대의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하고 있었죠. 차 밑에 누워 작업하던 그의 귓가로 라디오 음악이 흘러들었습니다. 가수 이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죠. 도훈은 렌치를 돌리다 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훈아,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해. 사람보다 정직하단다. 고장난 건 고장났다고 소리를 내고 제대로 손보면 다시 달린다. 사람은 그렇지 않지. 속마음을 숨기고 살거든. 그 말을 믿고 도훈은 20년을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은 거짓말투성이었죠. 빚은 줄지 않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아버지가 남긴 카센터는 이제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새로운 카센터들이 생겨났고 젊은 정비사들은 컴퓨터로 차를 진단했습니다. 도훈처럼 손으로만 고치는 사람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았죠.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 몇 명이 차를 끌고 왔습니다. 엔진오일 교환하러 온 김 사장은
50대 후반의 택시기사였습니다. 타이어 펑크난 박씨 아저씨는 근처 농사 짓는 분이었고 에어컨 고장난 승용차를 끌고 온 젊은 신혼부부가 있었죠. 도우는 묵묵히 차를 고쳤습니다. 손님들은 가격이 싸다며 고맙다고 했지만 도우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였죠. 사실 가격을 낮춰주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손님이 떠나면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카센터 안에서 혼자 렌치 소리만 들으며 지내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던 거죠. 김 사장은 엔진 오일을 갈면서 도훈에게 물었습니다. 도훈이 아들 녀석은 요즘 뭐 하나? 제대했다며? 예.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안 해서요.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나도 딸 연세 키웠는데 시집 가고 나니 연락도 잘 안 하더라고. 김 사장의 위로 섞인 말에도 도훈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사실 현수가 연락을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현수는 이렇게 말했었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제대하면 서울 가서 제일 찾아볼게요. 그 말이 도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본받고 싶지 않은 아버지였던 겁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이 차를 몰고 나가자 도훈은 작업복을 벗고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저 전구도 곧 갈아야 할 텐데 그럴 돈도 없었습니다. 도훈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5년이 넘었지만 가끔 이렇게 입에 물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기분이었죠. 카센터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도훈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버지는 활짝 웃고 있었고 어린 도훈은 아버지의 작업복 자락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정비사였고 카센터는 손님들로 북적였죠. 주말이면 아버지는 도훈을 데리고 근처 저수지로 낚시를 갔습니다. 붕어빵 사주시고 손 꼭 잡고 걷던 그때가 도훈에겐 가장 따뜻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도훈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는 사업 확장을 위해 큰 빚을 졌습니다. 새 카센터를 열려고 했던 거죠. 구미 시내 번화가에 최신 설비를 갖춘 큰 카센터를 차리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말수가 줄어들었고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어머니와 다투는 소리가 매일 밤 들려왔죠.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아버지는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도훈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들 녀석도 저한테서 떠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아버지처럼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카센터 안에는 엔진 오일 냄새와 정적만이 가득했죠. 도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쌓인 폐타이어들, 녹슨 공구함, 기름때 묻은 바닥, 벽에 걸린 낡은 달력. 이 모든 게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무겁고도 버거운 유산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도훈은 불을 끄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컥거리는 셔터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훈의 평범하고도 고단한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트럭 한 대가 장대비를 뚫고 이곳으로 들어올 거라는 사실을요.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가
낡은 1톤 트럭 한 대와 함께 그를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며칠째 비가 내렸고 카센터 앞 국도는 무릉덩이 투성이었죠. 도우는 오전 내내 경운기 한 대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근처 농사 짓는 할아버지가 가져온 낡은 경운기였는데 엔진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우는 땀을 닦으며 렌치를 돌렸고 그제야 경운기가 덜컹거리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이거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도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운은 수리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큰 돈도 아니었고 할아버지 형편도 어려워 보였으니까요. 다음에 고추나면 한 박스 갖다 드릴게. 할아버지는 경운기를 몰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 번 돈은 고작 8만 원. 이 돈으로는 전기세도 내기 힘들었죠. 도우는 카센터 안으로 들어가 젖은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센터 입구로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흰색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짐칸에는 녹이 슬어 있었죠. 비에 젖은 트럭은 마치 오래된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도우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낡은 모자를 쓰고 젖은 점퍼를 입은 노인은 한참 동안 트럭을 바라보더니 도운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대신모터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 고장 나셨나요? 노인은 트럭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차가 오래됐지만 아직 버틸 수 있을까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도우는 트럭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앞 번호판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북 47 너 3281 번호판에 적힌 숫자들이 그의 눈에 박혔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몰고 나갔던 트럭의 번호였습니다. 도우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님, 이 차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도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도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아, 이 차 말입니까? 중고시장에서 샀죠. 한 15년 전쯤 됐나? 그때 싸게 나와서 샀는데 그동안 잘 타고 다녔습니다. 15년 전이요? 그럼 그 전에는 누가 탔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십니까? 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20년 전인데 트럭은 15년 전에 중고시장에 나왔다는 겁니까? 그럼 그 5년 동안 이 트럭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도우는 손으로 번호판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분명 아버지의 트럭이었습니다. 도우는 그 번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기, 혹시 보닛 좀 열어봐도 될까요? 엔진 상태를 확인해야 해서요. 아, 네. 그러세요. 노인이 운전석에서 보닛을 열자 도우는 천천히 보닛을 들어 올렸습니다. 낡은 엔진이 드러났고 엔진 옆 구석에 작은 라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기름때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도우는 그 라벨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기수 정비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도운의 손끝이 그 라벨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을 것만 같았죠. 이 차, 제가 한번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고 가실 수 있으신가요? 아, 그래야 한다면. 내일 와도 되겠습니까? 네, 내일 오후쯤 오시면 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도우는 다시 트럭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빗물이 트럭 지붕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우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핸들을 잡자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도우는 아버지 옆에 앉아 이 핸들을 만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도우나, 나중에 크면 이 트럭 내가 몰아라. 아버지가 물려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트럭을 몰고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도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는 운전석에서 내려 다시 보닛을 열었습니다. 엔진을 자세히 살펴보던 도우는 엔진 밑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꺼내자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녹이 슬었지만 아직 단단했죠. 도우는 상자를 들고 카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업대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렌치로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안에는 기름때 묻은 봉투 하나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도움과 아버지, 그리고 낯선 여자 한 명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도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도우나,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있다. 내가 이걸 보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보게 된다면 그땐 모든 걸 알려줘야겠구나. 아버지는 너와 어머니에게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우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진 속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도운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진실을 물어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운은 트럭 옆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의 트럭. 그 안에 숨겨진 비밀. 도운은 이제 그 진실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따라서 말입니다. 그날 밤 도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편지를 되뇌었죠. 아버지가 지은 죄가 있다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낯선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우는 새벽 5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트럭을 몰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어린 도우는 그 뒤를 쫓아 뛰었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도우는 평소보다 일찍 카센터로 나왔습니다. 트럭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 햇살 아래 서 있는 낡은 트럭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우는 천천히 트럭에 다가가 짐칸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구함 하나와 먼지 쌓인 방수포가 있었습니다. 공구함을 열자 녹슨 렌치들이 나왔죠. 도우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잡이에 이기수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렌치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트럭을 타고 계셨던 거네요. 도우는 렌치를 꽉 쥐었습니다. 손잡이의 감촉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옆에서 이 렌치를 보며 자랐으니까요. 렌치 손잡이에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기름때로 검게 변한 손잡이를 쓰다듬으니
아버지가 이 렌치를 쥐고 차를 고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도훈은 렌치를 작업대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다시 엔진을 살폈습니다. 엔진을 하나하나 뜯어보니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부품 곳곳에 녹이 슬어 있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엔진이 아직도 작동한다는 거였습니다. 20년이 넘은 트럭이 아직도 달릴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도훈은 엔진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실린더 헤드 옆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름에 젖어 글씨가 번졌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림리 폐공장 앞이라는 글씨였습니다. 도훈은 작업대로 돌아가 어젯밤 찾은 금속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죠.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4년 5월 15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도훈은 사진 속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 옆에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린 도훈은 두 사람 사이에서 웃고 있었죠.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걸까? 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도훈은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2004년 5월이면 자신이 30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사업 확장 때문에 바쁘셨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셨죠. 어머니와 자주 다투셨던 시기였습니다. 도훈은 그때 아버지와 어디 간 기억이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아버지는 일한다며 집을 비우셨고 도훈은 혼자 시간을 보냈죠. 그럼 이 사진은 대체 언제 찍은 걸까요? 아버지는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요? 오전 내내 도훈은 트럭을 살폈습니다. 운전석 시트 밑을 뒤지고 짐칸 구석구석을 확인했죠. 글러브 박스를 열어보니 오래된 지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경북 지역 지도였는데 칠곡 부근의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지도를 펼쳐 자세히 봤습니다. 동그라미 옆에는 복림리라고 적혀 있었죠. 아까 엔진에서 발견한 메모지와 같은 지명이었습니다. 도훈은 짐칸 바닥 철판 아래를 살폈습니다. 철판을 들어 올리자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유소 영수증, 식당 영수증, 그리고 모텔 영수증까지. 도훈은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날짜는 모두 2004년 3월부터 5월 사이였고 장소는 경북 칠곡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칠곡? 아버지가 왜 칠곡에? 도훈은 영수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같은 식당 이름이 여러 번 나왔고 같은 모텔 이름도 반복됐습니다. 복림식당, 칠곡여관 같은 이름들이 계속 나왔죠. 마치 아버지가 칠곡에 자주 가셨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사진 속 여자가 칠곡에 살았던 걸까요? 아버지는 그 여자를 만나러 칠곡에 가셨던 걸까요? 그렇다면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도훈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는 도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훈아,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아버지도 힘드셨단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빚 때문에 힘드셨다는 뜻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뭔가 알고 계셨던 게 아닐까요? 점심때가 되자 어젯밤 트럭을 맡긴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훈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혹시 이 차를 사실 때 이전 주인이 누군지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요. 중고차 딜러한테 샀는데 그 사람도 잘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냥 경매로 나온 차라고만 했습니다. 경매요?
네, 뭐 압류된 차였나 봅니다. 그래서 싸게 샀죠. 사고 난 적도 있다고 하던데 제가 샀을 땐 멀쩡했습니다. 압류된 차.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지셨으니 트럭도 압류됐을 겁니다. 그럼 사고 후 이 트럭은 어디론가 넘어갔다가 경매로 나온 거였죠. 도우는 엔진 상태를 설명하며 수리 견적을 알려드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리를 부탁했고 며칠 뒤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떠나자 도우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트럭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던 도우는 결심했습니다. 칠곡에 가보기로 한 겁니다. 영수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우는 영수증 중 가장 많이 나온 식당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복림식당 칠곡 복림리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우는 오랜만에 아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도우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현수야, 아버지다. 잘 지내고 있니? 할아버지 일로 좀 알아봐야 할 게 생겼어.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해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우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우는 트럭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눈을 감으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우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숨긴 게 있구나. 도우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내일 칠곡에 가면 뭔가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숨긴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아버지와의 대화. 그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우는 카센터 문을 닫고 칠곡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경차 한 대를 몰고 국도를 달렸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논밭과 산들이 지나갔지만 도운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낯선 여자, 칠곡 복림리,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편지. 모든 게 수수께끼처럼 얽혀 있었죠. 1시간쯤 달리자 칠곡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도우는 내비게이션에 복림리를 입력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들어가니 낡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림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논과 밭 사이로 오래된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마을 입구에는 슈퍼마켓 하나가 있었죠. 도우는 차를 세우고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한 분이 카운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도우는 물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 복림식당이라고 아십니까? 복림식당? 아, 그 식당 말이지? 진작에 문 닫았어. 한 10년도 넘었을 거야. 아, 그렇습니까? 혹시 그 식당 주인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도운을 잠시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 동네 온 지 얼마 안 돼서 말이야. 옆집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알 거야. 저기 담배 가게 있잖아. 도운은 고맙다며 슈퍼를 나왔습니다. 담배 가게로 가니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도우는 담배 한 갑을 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근처에 옛날에 복림식당이라고 있었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할아버지는 담배를 입에 물고 도운을 바라봤습니다. 복림식당? 왜 그걸 찾나? 아, 제가 옛날에 아버지랑 그 식당에 온 적이 있어서요. 추억 때문에 한번 찾아보려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식당은 박순옥이라는 아주머니가 하던 곳이야. 근데 오래전에 문 닫았지. 아주머니가 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만뒀거든.
그 아주머니, 지금도 이 동네에 계십니까? 응, 계시지. 폐공장 옆집에 혼자 사신다. 저길로 쭉 가면 폐공장 보일 거야. 그 옆에 파란 지붕집이 박순옥 아주머니 집이야. 도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폐공장 옆집. 엔진에서 발견한 메모지에 적혀 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도훈은 할아버지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차를 몰고 좁은 시골길을 따라 들어가니 멀리 낡은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폐공장이었습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도훈은 천천히 차를 몰아 공장 옆으로 갔습니다. 파란 지붕을 한 작은 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추와 채소가 자라고 있었고 대문 앞에는 낡은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훈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회색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도훈은 할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20년이 지나 늙으셨지만 분명 그 여자였죠. 혹시 박순옥 할머니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도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이기수, 그분의 아들입니다. 박순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대문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죠. 한참 동안 말없이 도훈을 바라보던 박순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훈이구나. 많이 컸네. 기수 씨가 늘 말하던 아들. 할머니, 저희 아버지를 아셨습니까? 박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라. 이야기 좀 하자. 도훈은 박순옥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오래된 텔레비전이 있었고 벽에는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 사진들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 트럭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박순옥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앉아라. 차 한 잔 줄게. 박순옥은 부엌으로 들어가 보리차를 따라왔습니다. 도훈은 차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죠. 박순옥은 도훈 맞은편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훈아, 내가 날 찾아올 줄은 몰랐다. 기수 씨가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할머니,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겁니까? 트럭에서 편지를 발견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기수 씨는 진짜 돌아가셨어.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고는 아니었단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순옥은 눈을 감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수 씨는 그때 빚 때문에 힘들어했어.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내 어머니한테도 미안하다고 했지. 그래서 사고를 낸 거야. 일부러. 트럭을 몰고 고속도로로 나가서 차를 들이받았어. 하지만 죽지 않았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지. 그 후 기수는 죽은 걸로 처리하고 여기로 왔단다. 나한테로. 도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죽은 척하고 도망친 거였죠. 왜 그러셨습니까? 빚 때문이었어. 기수는 가족한테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고
빚도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죽은 척하고 여기 숨어 산 거야. 나랑. 박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수는 여기서 5년을 살았어. 몸도 불편했고 마음도 아팠지. 매일 너랑 내 어머니 생각하면서 술 마시고 울었단다. 그러다 5년 전 심장마비로 진짜 세상을 떠났어. 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아버지는 살아계셨던 겁니다. 5년 동안이나. 하지만 자신을 찾아오지 않으셨죠. 할머니는 아버지의 무엇이셨습니까? 박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기수를 사랑했어. 오래전부터. 하지만 기수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기수가 힘들어할 때 내가 손을 내밀었어. 그게 전부야. 도우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리신 겁니까? 박순옥은 일어나 벽에 걸린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걸 읽어봐라. 기수가 너한테 남긴 거야.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박순옥의 집 거실에 앉아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죠. 첫 장을 넘기자 아버지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분명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7월 5일. 오늘도 도훈이 생각이 난다. 녀석이 32인데 혼자 카센터 지키느라 얼마나 힘들까. 내가 죽은 걸로 알고 원망하고 있겠지. 미안하다, 도훈아. 아버지가 너무 겁쟁이였다.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순옥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훈에게 혼자 있을 시간을 주려는 배려였죠. 도훈은 계속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2005년 9월 23일. 추석이다. 도훈이는 차례상을 차렸을까? 아내도 보고 싶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죽은 걸로 처리돼서 보험금이 나왔고 빚도 정리됐다고 순옥이가 알아봐줬다. 이제 와서 살아 돌아간다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다. 보험금 사기가 되는 거고 아내와 도훈이는 더 큰 빚을 떠안게 될 거다. 차라리 이렇게 죽은 사람으로 남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도훈은 일기장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었던 거죠. 도훈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2006년 4월 12일. 순옥이가 구미에 다녀왔다고 했다. 멀리서 카센터를 봤는데 도훈이가 혼자 일하고 있더란다. 33인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카센터만 지키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나 때문에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다. 도훈이가 결혼해서 손주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도훈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버지는 5년 동안 여기서 자신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사실이 도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007년 11월 3일. 순옥이한테 들었다. 도훈이가 이미 결혼했다고. 그리고 아들도 생겼다고. 이름이 현수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 하지만 나는 죽은 사람이니 볼 수 없지. 도훈아,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는 그것만 바란다. 도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결혼 소식도 현수가 태어난 소식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2009년 5월 28일. 몸이 좋지 않다. 심장이 자주 아프다.
순옥이가 병원에 가자고 하지만 가기 싫다.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뭐하러 병원에 가나?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다. 도훈아, 아버지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남긴 짐 때문에 힘들게 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현수 잘 키워라. 제발. 일기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빈 페이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훈은 일기장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순옥이 부엌에서 나와 도훈 옆에 앉았습니다. 기수는 마지막까지 너를 생각했어. 매일 밤 술 마시고 내 이름 부르면서 울었단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할머니, 아버지는 왜 편지를 트럭에 숨겨 놓으셨습니까? 저한테 직접 주실 수도 있었잖아요. 박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수는 내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그냥 혹시라도 언젠가 내가 트럭을 발견하게 된다면 읽을 수 있도록 숨겨놓은 거지. 트럭은 기수가 가장 아끼던 거였어. 너와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물건이었으니까.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트럭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고 싶었던 겁니다. 살아서는 만날 수 없었지만 트럭을 통해서라도 말을 건네고 싶었던 거죠. 그때 도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현수였습니다. 도훈은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현수야? 아버지, 저 지금 카센터 앞인데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 현수야. 아버지 지금 칠곡에 있다. 할아버지 일 때문에 좀 알아보는 게 있어서. 칠곡요? 왜 거기까지? 아버지, 저 오늘 밤 카센터에서 자도 될까요? 갈 데가 없어서요. 도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수야, 무슨 일 있니? 왜 갈 데가 없어?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에서 일하던 회사 그만뒀어요. 월세도 밀려서 쫓겨났고요. 아버지한테 패 끼치기 싫었는데 정말 갈 데가 없어서요. 도훈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도 힘들었던 겁니다. 자신처럼 혼자 버티며 살았던 거죠. 현수야, 카센터 열쇠는 화분 밑에 있어. 들어가서 쉬고 있어. 아버지 내일 아침에 갈게. 밥은 먹었니? 아니요. 괜찮아요. 라면 끓여 먹을게요. 그래, 냉장고에 계란이랑 파도 있을 거다. 잘 먹고 쉬어라. 현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도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신은 아들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를 이어 반복되는 아픔이었죠. 박순옥이 도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도훈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내 아들한테 가줘. 기수가 너한테 못해준 걸 내가 아들한테 해줘야지.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옥은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가져가라. 기수 씨가 마지막으로 내게 주고 싶어 했던 거야.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버지의 옛날 사진들과 작업복, 그리고 결혼 반지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반지였죠. 기수 씨는 이 반지를 끼고 싶어 했어. 하지만 끼지 못했지. 자기가 죽은 사람이니까. 내가 가져가서 내 어머니 산소에 갖다 드려라. 도훈은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낡은 반지였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후회가 담긴 무게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훈은 박순옥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찾아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도훈아, 기수 씨를 용서해줘.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 산 거야.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네,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도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칠흑 같은 밤길을 뚫고 구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아버지의 상자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핸들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 저는 현수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 새벽 2시 도우는 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서 현수가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카센터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벌써 오셨어요? 도우는 아무 말 없이 현수를 꽉 안았습니다. 현수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천천히 아버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진실과 새로 시작되는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우는 카센터에서 눈을 떴습니다. 현수가 작업대 앞에서 렌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25살 청년이 된 아들의 뒷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현수야, 뭐하니? 현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아버지. 그냥 옛날 생각나서요.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거 만지곤 했잖아요. 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수가 5살 때 자신의 작업복 자락을 잡고 따라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먹고 같이 일 좀 하자. 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부자는 근처 국밥집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도우는 수척한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수야, 당분간 아버지랑 같이 있자. 너 쉴 곳도 필요하고 아버지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현수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있으면 집만 될 텐데.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잖아. 우리 함께 살자. 현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운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카센터로 돌아온 부자는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우는 현수에게 기본적인 정비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현수야, 렌치는 이렇게 잡는 거야. 힘으로만 돌리면 안 돼. 각도가 중요하지. 아, 이렇게요? 어렸을 때 아버지 하시는 거 본 것 같은데. 그래, 잘하네. 내가 어릴 때 이렇게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늘 혼자 일하느라 너한테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사실 저도 이 일이 싫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도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힘든 모습을 보고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피했던 거죠.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 김 사장이 차를 끌고 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현수 아니가? 현수가 대답하기 전에 도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수가 이제 아버지 도와주러 왔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실 겁니다. 김 사장은 활짝 웃으며 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부자가 함께 일하면 좋지. 저녁이 되자 도훈은 현수와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도훈은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박순옥에게서 받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지였습니다. 어머니, 도훈입니다. 오늘 아버지 소식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5년을 더 사셨대요. 칠국에서요.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도훈은 반지를 산소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버지가 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끝까지 어머니를 사랑하셨대요. 용서해 주세요.
현수도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부자는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당분간 여기 있으면서 생각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 아버지랑 일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뭔가 손으로 직접 고치고 결과물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밤 도우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기니 빈 페이지에 연필로 희미하게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도우나, 아버지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너는 다를 거라고 믿는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부디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내 아들한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렴.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들을 내 아들한테 해주렴. 사랑한다, 도우나. 도우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옆방에서는 현수가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우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도훈 씨 맞으십니까? 저는 칠곡 복림파출소입니다. 박순옥 할머니 아십니까? 도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압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께서 오늘 저녁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할머니 휴대폰에 이도훈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도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는데 혼자 계시는 분이라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전화를 끊고 도우는 현수를 깨웠습니다. 현수야, 일어나. 칠곡 가야 돼. 네.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 친구분이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혼자시래. 같이 가자. 부자는 한밤중에 차를 타고 칠곡으로 향했습니다. 도훈의 손은 핸들을 잡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옥은 아버지의 마지막 5년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까지 곁을 지킨 사람이었죠. 그 할머니가 지금 병원에 혼자 계신 겁니다. 아버지,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어떤 사이셨어요? 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사랑하신 분이야. 할아버지 마지막까지 돌봐주신 분이고. 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어둠을 뚫고 칠곡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1시간을 달려 칠곡 중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도훈과 현수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박순옥의 이름을 말하자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박순옥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손. 도훈은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도훈입니다. 박순옥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훈을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훈이 왔구나. 미안하다. 한밤중에 놀라게 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심장이 좀 안 좋대. 나이가 나이니까 어쩔 수 없지. 도훈아, 혹시 너 혼자 온 거니? 아니요, 제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현수야, 인사드려.
현수가 앞으로 나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현수입니다. 박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수, 기수 씨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손주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컸네. 도훈아, 복 받았다. 도훈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리고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모셔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박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도훈아. 나는 여기가 좋아. 기수 씨랑 살던 집이 있잖니. 거기서 죽고 싶구나.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훈아, 사람은 언젠가 다 가는 거야. 나도 이제 80이 다 됐어. 기수한테 가야 할 시간이 온 거지. 근데 도훈아, 너한테 줄 게 있어. 박순옥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도훈이 열자 낡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집 창고 열쇠야. 거기 가면 기수가 남긴 게 하나 더 있어. 트럭 말고 또 다른 거. 내가 꼭 가져가야 할 거야. 할머니, 그게 뭡니까? 박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바이탈을 체크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오늘 밤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훈과 현수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새벽 5시쯤 박순옥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도훈아, 네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기수 씨한테 전해줘. 사랑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기수 가족 빼앗아서.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아버지한테 유일한 위안이셨어요. 박순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도훈아. 너 같은 아들 둬서 기수는 행복했을 거야. 현수도 잘 키워라. 기수가 너한테 못해준 거 내가 현수한테 해줘라. 그 말을 끝으로 박순옥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 박순옥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도훈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현수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이렇게 떠나간 겁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이 조문을 왔지만 가족은 도훈과 현수뿐이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박순옥을 아버지 곁에 묻어드렸습니다. 칠곡 공동묘지 한쪽에 아버지 이기수의 작은 무덤이 있었고 그 옆에 박순옥을 모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아버지 곁에서 편히 쉬세요. 5년 동안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도훈과 현수는 박순옥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 뒤편에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도훈은 할머니가 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구석에 천으로 덮인 큰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훈이 천을 걷어내자 숨이 멎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 한 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타시던 오토바이였죠. 도훈은 어렸을 때 아버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바람을 맞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토바이 시트 위에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도훈은 편지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도훈아, 이 오토바이는 내 것이다. 아버지가 너한테 주려고 평생 아껴뒀어. 언젠가 너랑 함께 이 오토바이를 고쳐서 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이걸 발견했다면 부디 현수랑 함께 고쳐봐라. 그리고 현수를 뒷자리에 태우고 바람 좀 쐬어라. 아버지가 너한테 해주지 못한 걸 현수한테 해줘.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도훈은 편지를 읽고 오토바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녹슬었지만
아직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현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부자가 함께 고쳐보자. 할아버지 선물이잖아. 부자는 오토바이를 트럭에 싣고 구미로 돌아왔습니다. 카센터 한쪽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도우는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이제부터 우리 이거 고치는 게 프로젝트야.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주신 숙제지. 네, 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부자는 낮에는 손님 차를 고치고 저녁에는 오토바이를 고쳤습니다. 녹슨 부품을 갈고 엔진을 분해하고 하나하나 닦아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오토바이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힘차게 울렸습니다. 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할아버지 오토바이 다시 살렸어요. 봄이 왔습니다. 카센터 앞마당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났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도훈과 현수는 완성된 오토바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작업 끝에 낡은 오토바이는 마치 새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멋있네요. 할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도훈은 오토바이 시트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오늘 아버지랑 이거 타고 어디 갈까? 어디요? 할아버지 산소, 그리고 할머니 산소도. 인사드리고 와야지. 부자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도훈이 앞에, 현수가 뒤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도훈은 엑셀을 천천히 돌렸고 오토바이는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국도를 달렸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현수는 아버지 허리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바람을 맞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그렇게 넓고 든든했었죠. 현수야, 무섭지 않니? 아니요, 아버지. 정말 좋아요. 도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을 아버지도 느끼고 계실까요? 손주와 아들이 함께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이 순간을 말입니다. 칠곡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박순옥 할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도훈은 오토바이 열쇠를 무덤 앞에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오토바이 고쳤습니다. 현수랑 함께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대로 현수를 뒷자리에 태우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해합니다.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요. 다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현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도훈은 현수를 돌아봤습니다. 현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한 번도 제대로 말 안 했는데. 사랑한다.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현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부자는 한참을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상처와 오해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지난번 놓아드렸던 결혼 반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훈은 어머니께도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일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현수 잘 봐주세요. 이 녀석이 저희 집안의 희망입니다. 산소를 나와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미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근처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러 오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수지 옆 벤치에 앉아 도훈은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현수야,
여기가 아버지 어렸을 때 할아버지랑 자주 오던 곳이야. 낚시하고 붕어빵 먹고 그랬었지.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아버지도 저랑 그런 추억 많이 만들고 싶으셨죠? 그래. 미안하다. 늘 일만 하느라 너랑 시간을 못 보냈네.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부터 만들면 되죠. 오늘처럼요. 도우는 아들의 어깨를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수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정했어요. 저 여기 남을래요. 아버지 도와드리면서 카센터 일 배우고 싶어요. 도우는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정말이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잖아.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만드시고 아버지가 지키신 카센터잖아요. 저도 이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함께 있고 싶어요. 도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현수야. 우리 함께 힘내보자. 해가 저물 무렵 부자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구미로 돌아왔습니다. 카센터 앞에 도착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을 비롯해 박씨 아저씨, 슈퍼 할머니까지. 도훈아, 현수 데리고 어디 갔었어? 연락도 없이. 김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이고, 괜찮다. 근데 이 오토바이는 뭐냐? 멋있는데? 아, 이거요? 아버지 유품입니다. 현수랑 함께 고쳤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오토바이를 구경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도우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우는 카센터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대신모터스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현수가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간판 새로 만들까요? 이기수이도 훈이연수 3대 정비소로요. 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며칠 후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이기수이도 훈이연수 3대 정비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밑에는 작은 글씨로 한번 부서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조이면 달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기에 남긴 그 말이었습니다. 개업식 날 도우는 트럭과 오토바이를 나란히 세워두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카센터 벽에 걸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희 3대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카센터 앞 개나리가 흔들렸고 엔진 오일 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도우는 렌치를 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수도 옆에서 공구를 정리하며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20년 만에 부자의 엔진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하늘 위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계실 아버지에게도 들렸을 겁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